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세lum에서 부동산 공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부동산 공법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좀 하면은 제가 16회부터 강의를 했어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해서 지금 내년이 28회니까 한 12년 정도 강의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시작한 것이 세lum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16회부터.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저 강남 박물관에서 수업을 했고요. 또 옆에 보면은 강남 해커스 학원도 있죠. 자, 그런데 조금 한 몇 년 외도하다가 다시 세lum의 부동산 공법 대표 강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 올해 아직 해 안 바뀌었으니까요. 자, 올해 27회 시험이 있었죠. 저번 주에 한 2주 전쯤에 올해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내년도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오셨고요. 자, 올해 시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월요일부터 좀 쭉 한 과목씩 다 들어보셨죠? 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을 건데, 자, 올해 27회 시험은 다른 과목 선생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년 수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뭐 확 어려워지고 확 쉬워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예년 수준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법이에요. 저 같이 강의하게 되는, 공부하게 되는 저희 공법이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올해 27회 시험에서는 이 부동산 공법, 자, 요 과목에서 몇 점 맞았냐? 뭐 고득점도 아니고요. 한 50점 맞았으면 합격했고요. 자, 50점을 못 맞으면 떨어져요. 이 공법 때문에 합격의 좌우가 좀 결정이 될 정도로 좀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이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근데 매년 그래요. 매년 저 부동산 공법이 항상 제일 어렵게 출제가 돼요. 이유는 우리 부동산 공법은 기본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되면은 한 10개 이상 기본서에 없는 것들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는 제끼고 나머지 이제 30개 가지고 승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어렵게 더 어렵게 출제가 되면은 한 14문제 정도, 그 정도는 우리 기본서에도 없는 거, 배우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좀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는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저 부동산법을 다른 말로 공포의 공법 이렇게도 얘기하죠. 공포의 공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데 제일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면 어렵고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데요. 자, 가급적이면은 좀 여러분들 쉽게 다가설 수 있게끔 풀어가지고 쉽게 재밌게 공법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부동산 공법은 좀 특이한 점이 예전에는 우리 시험을 보면은 상중하 이렇게 난이도가 상중하 있어가지고 상급 문제가 30%, 중급 문제가 40%, 하급 문제가 30%, 이 정도 상중하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는 하급이 없었어요. 즉, 그냥 딱 봐도 답이 보이는 그런 쉬운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그리고 부동산법이 한 과목이니까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올해는 부동산 학개론 과목이 있죠. 자, 1차 과목에 부동산 학개론이 있는데 저기서 공법이 4문제가 출제가 돼 있어요. 우리 공법을 공부했으면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물어볼 학급 문제를 부동산 학개론에서 4문제를 출제해야 되겠고, 그래서 1차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민법하고 부동산 학개론. 두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학개론에서 공법 문제 4문제 출제된 게 상당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은 학개론이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공법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어차피 이제 지금 11월부터 입문과정이라고 그러죠. 입문과정부터 시작하셨으면은 자,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1차 과목에서 2차에서 배우는 개념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자, 입문과정 해가지고 입문서 일단 준비하셨죠. 자, 빨간 책. 그 입문서는 1차하고 2차 두 개로 나눠가지고 간단하게 출제가 되고요.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법은 2차 과목이니까 이거 빨간 거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1교시에는 이제 바로 입문과정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 앞으로 1년간 공법 공부하는데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 쭉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부동산법 오리엔테이션이다 라고 해서 오늘 프린트물 나간 거 있죠. 자, 그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1시간
좀 더 1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하고 쭉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입문서 가지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 계획서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프린팅을 보세요. 자, 1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은 부동산법의 의 이렇게 써 있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는데 어떤 과목이다. 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 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2차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 돼요. 그럼 부동산하고 공법, 자, 두 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씩 의미를 따져보면 되죠. 자, 일단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 그럼 민법 시간에 부동산 배우셨죠? 자,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을 얘기한다. 배우셨을 거예요. 토지하고 정착물. 그러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 되는 게 많은데, 자,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 하면은 한마디로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부동산은 딱 두 개입니다. 토지하고 건물 두 개를 얘기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가 돼요. 그래서 이 부동산법을 다른 말로 토지공법 이렇게도 부르죠. 토지에 대한 공법.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공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저희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적인 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공법하고 이제 반대가 되는 대비가 되는 개념으로서 자, 사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우리가 공사라고 하듯이 사법이 있습니다. 그럼 사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어떤 법이겠어요? 사적인 법이다. 그죠? 사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이 사적 관계에 관한 법을 사법.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 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에서도 민법 공부하실 거예요. 이런 민법 같은 사법은 철저하게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저와 같이 공부하게 되는 공법은 공적 관계예요. 그러면 공적 관계라는 것은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국가와 국민의 공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사법, 민법 같은 사법에서는 개인하고 개인이 절대 평등한 거죠.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개인하고 개인은 절대 평등해요. 그래서 평등한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우리가 사법 체계다라고 한다면 저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절대 평등한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 그래요. 우월적 지위에서 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한죠. 자, 국가가 국민들에게 자, 이런 행위는 하세요.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하려면은 허가받고 하세요. 신고하고 하세요. 이런 각종의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명령을 가하는데요. 이 명령을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규제한다 또는 제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국가가 위에서 국민들에게 명령하면 국민은 밑에서 복종을 해요. 그래서 상명, 하복, 수직적인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우리가 공법관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동산하고 공법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다 이제 의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죠. 저 부동산 하면은 토지하고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뭐다? 토지. 토지에 대해서 저 국가가 국민들에게 뭐하는 법, 명령 또는 규제를 가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저희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저 국민들이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고요, 이용할 수도 있고 거래할 수도 있죠. 이런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국가가 규제한다 그래요. 명령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게 될까요? 규제하는 목적은 간단해요. 국민들에게 전적으로 이 부동산의 재산권 행사를 맡겨둬요. 국민들이 알아서 토지를 소유하시고 이용하고 개발하세요. 맡겨두니까 여러 가지 부동산의 부작용이 발생하죠. 가진 자들이 우리나라 국토의 80%를 독점을 해요. 독점. 또 실제 토지를 이용하지도 않을 거면서 토지를 저 지방 같은 데 사놓는 거죠. 그걸 투기라고 그래요. 투기.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고요. 또 국토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즉 토지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토지에 대한 투기하니까 우리가 토지를 사고 팔아요. 내 돈 가지고 사고 팔려고 하는데 국가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토지를 거래하려면 미리 투기인지 아닌지 허가를 받도록 하죠. 그거를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고요. 이런 토지거래 허가를 통해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겠다 이런 취지죠. 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파트라고 그러죠. 자, 아파트는 분양만 받게 되면은 피가 몇 촌씩 붙어요. 그래서 투기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 거주할 것도 아닌데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받아갖고 분양권 전매하죠. 이 대표적인 투기의 대상이 분양권 전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11월 3일 날 부동산 대책이다라고 해서 주택의 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네, 그게 다 우리 부동산 공법입니다. 즉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받고 분양받은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을 다 못하게 국가가 규제하는 거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요 국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니고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공공복리라고 그래요. 공공복리 또는 공익을 위해서 국가가 각종의 규제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한마디로 부동산 공법 자, 나중에 부동산 공법 몇 달씩 공부하는데요. 부동산 공법이 어떤 과목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기를 못해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저 부동산,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한마디로 뭐하는 법이다.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법의 성격이 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부동산법은 행정법의 영역에 속합니다. 행정법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률들 많이 들어보신 거 헌법이라는 거 있죠.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통치구조 이런 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고요. 또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형법이라는 것도 있죠. 또 민법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의 영역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우리 부동산법은 행정법의 영역의 하나입니다. 행정법 중에서 하나고요. 그럼 행정법에서 국가를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그래요.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그래서 행정청과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행정법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부동산법은 한마디로 규제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성격은 규제법입니다. 이러면 그냥 100점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국민들이 부동산을 이용하고 개발하고 소유하는 것을 규제하게 돼요. 그래서 다 규제를 하게 되니까 우리 부동산법이 상당히 딱딱하고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국민들이 이 규제를 위반하죠. 위반하게 되면은 처벌해 버립니다. 징역형, 벌금형 이런 처벌을 통해서 강제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법은 다 강행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딱딱하고 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제 얼굴도 상당히 엄격하게 생겼죠. 뭐 좀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엄격합니다. 딱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이 좀 딱딱하고 엄격하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좀 풀어서 재미있게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부동산 토지에 대해서 각종의 규제를 간다라고 그랬는데 전국의 토지가 너무 넓어요. 그럼 개별 토지별로 국가가 규제를 일일이 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우리 부동산법에서는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수립을 해요. 이 토지에 대해서 일단의 지역을 놓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거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입니다. 자, 오늘부터 토지에 대한 계획들 쭉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토지에 대한 각종의 계획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는 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저희 규제를 조금 유식하게 공용부담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법은 공용부담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좀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나왔어요. 자,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자, 국민들에게 부담을 가는 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담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왔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데 이 부담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자, 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로 써요? 자, 부담이라는 말 어떤 경우에 쓸까요? 자,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첫 대면이고 하니까 좀 긴장되고 설레고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굴들이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떠드는 사람 얼굴이 부담스럽다 하는데 제가 부담스럽게 생기진 좀 않았는데요. 아무튼 얼굴이 부담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이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에서의 부담이 아니고요. 자,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부과.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의무 부과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각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농지 보전 부담금 이런 부담금이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국민들에게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돈 내라는 거예요. 돈 내라는 것을 부담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것은 의무부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라고 하는데 저희 공용부담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공용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공용제한. 저희 공용제한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 여기서 공공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에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국민들이 토지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공용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한다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 행위를 제한. 이걸 우리 이제 법에서는 행위 제한한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공용 제한과 관련해서 뭐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도 우리가 쭉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용도 지역 같은 게 지정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만 토지를 쓰도록 우리가 제한을 받고요. 그래서 이 공용 제한이 우리 시험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부동산법이 한 과목이니까 한 과목당 몇 문제라고 그래요? 40문제 출제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40문제 중에서 10%는 가장 중요한 개념, 이 공용 제한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합니다. 올해도 4문제, 작년에도 4문제. 그래서 우리가 공용 제한을 다른 말로 행위 제한이라고 하고요. 이 행위 제한이 아주 중요한 우리 공법에서 배우는 논점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용 수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공용 수용. 저 수용이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혹시 수용, 저 지방에 땅 갖고 계신 분들은 귀하의 토지가 뭐 무슨 사업하는데 필요한 토지니까 수용하겠습니다. 자, 이런 수용 관련해서 혹시 문서 같은 거 받아보신 분 계시는데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이 별로 와닿는 게 없는 법이에요. 상당히 좀 생소하고 그런 법인데 아무튼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이라고 그러죠. 도로를 놓고 철도를 놓고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안 팔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강제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 공법에서 수용 관련해서 사업이 또 4개가 나와요.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 사업 중에서 2개는 또 무조건 출제합니다. 그래서 이 수용도 아주 중요한 우리 공법에서 논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공용 환지라는 것도 있고요. 공용 환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우리 하나씩 배워가고요. 아무튼 우리 공법에서 다루는 주된 논점은 공용 제한, 공용 수용 같은 공용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자, 우리 부동산법의 성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부동산법은 행정법이고, 자, 국민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 하는 법이다? 규제. 그리고 전국토가 너무 넓으니까 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자, 이 규제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한다. 공용 부담이다 해서 공용 부담에 관한 법. 자, 이렇게 크게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이 4가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다 주어가 되는 것은 누가 될까요? 자, 행정법이니까 국민들이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행정청, 국가가 주어가 돼요. 그래서 절대 우리 공법에서는 국민이 주어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국민들은 그냥 규제를 복종해야 되는 수동적인 의미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민법 같은 사법하고는 완전 반대예요. 자, 우리 민법 같은 사법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랬죠. 개인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니까 항상 법조문에서 주어가 누가 되겠어요? 개인들이죠. 개인.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을 사고 판다고 그래요. 매매한다고 그러죠.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어떤 권리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또 어떤 권리 의무가 있다. 이런 민법 같은 사법은
개인과 개인이 항상 주어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주어가 아니고 항상 누가 주어가 되는 거냐? 국가, 행정청이 주어가 돼요. 그래서 국가가 규제를 가는 거죠. 또 국가가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죠. 또 국가가 국민들에게 각종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법에서는 주어가 되는 것이 누구다? 국가, 행정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행정청을 모르고는 우리 공법을 절대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게 한 전제 조건은 행정청입니다. 행정기관을 알아야만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수업하는 순서는 이래요. 판서하면서 제가 설명을 쫙 합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뭐 프린트물이나 교재 가지고 확인시켜 드려요. 확인하면서 교재에다 밑줄 긋고 뭐 이렇게 할 거니까, 근데 제가 설명할 때 있죠. 실판에다 판서하면서 설명할 때는 여러분들은 잘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또 집중해서 뚫어져라 보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판서하면서 설명할 때는 일단 설명 잘 들으시고요. 이 제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필기하는 거죠. 필기. 뭐 3시간 이제 수업 듣고 뭔가 흔적을 남겨가야 되니까 필기 엄청 잘하세요. 필기 잘하시는데 그럼 필기하다가 설명하는 거를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할 거, 그럼 필기할 사항들 그런 것들은 제가 이후에도 자료물로 다 나갑니다. 자료물로 다 나눠드릴 거니까 그냥 설명할 때는 설명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고요. 다시 그거를 이제 자료물 또는 교재 가지고 확인합니다. 그럼 프린트문 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1페이지에 부동산법 의다 이렇게 써놨죠. 자, 부동산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 저 공법적 규율을 다 묶어가지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밑에 바로 1번에 부동산은 자, 토지하고 정착물이라고 그랬어요. 토지와 정착물. 그럼 정착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을 토지공법이라고도 불러요. 토지공법. 그럼 바로 이번에 공법적 규율 써놨는데요. 자, 공법이란 국민 전체 이익. 자, 국민 전체 이익을 공익이라고 그래요. 공익 또는 공공복리.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자, 국가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어요.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 대해서 각종의 규제, 제한을 가하는 법을 공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또는 제한법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공법의 성격들 그 동그라미 1번의 행정법 또 쭉 내려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규제법, 3번의 계획법, 4번의 공용부담법. 제가 판사하면서 쭉 설명한 거죠. 그래서 그 땡땡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자, 이거는 칸 채우려고 써는 거니까 타이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4가지 공법의 성격에서 우리 부동산법에서는 항상 주어가 되는 게 누구라고요? 행정청, 국가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위로 가보세요. 그 동그라미 1번 행정법 밑에 박스를 가지고 자, 행정청의 위계질서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죠. 자, 그게 앞으로 공법을 공부하는데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그거를 모르고는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행정청 판사하면서 여기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행정청 또는 행정기관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행정청이나 행정기관 다 같은 말이고요. 자, 먼저 국가가 있어요. 자, 국가를 전 국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청이라고 그래요. 중앙행정기관. 저 국가 곧 중앙행정청인데 자, 우리 부동산법에서 국가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를 얘기합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부동산법에서는 중앙행정관청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만 있는 거 아니죠? 15개 부서가 있다고 그래요. 자, 어떤 거 들어보셨을까요? 행정부서. 자, 여기 여성분들 많이 있으니까 여성가족부 이런 거 있죠. 애들 교육부도 있고요. 노동부, 환경부, 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해가지고 이 총 15개 부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청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되고요. 저희 국토교통부의 장을 말 그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저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 그리고 이런
각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표현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 국토부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똑같은 표현이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런데 자 길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줄여갖고 써요. 교통자는 생략하고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국토부 장관. 그런데 저 국토부 장관 이것도 판서할 때는 기니까 자 앞글자하고 장관할 때 장자 따갖고 판서할 때는 그냥 국자 이렇게 씁니다. 국장. 그럼 국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죠? 저 국토부 장관. 저희 국토부 장관을 다른 말로 또 뭐라 부른다고요? 국가라고 그래요. 국가하면은 국토부 장관 또는 이런 각부의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 장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아래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있어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줄여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지자체 이렇게 줄여갖고 부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행정청 또는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종류가 또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먼저 넓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죠. 자, 광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다라고 하고요. 저는 광역지자체 하면은 종류가 일단은 서울특별시가 있어요. 특별시.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근데 근래 두 개가 또 추가가 되었고 두 개가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 그리고 특별자치도. 그래서 정확하게 광역지자체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광역지자체. 근데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자 얘들은 이름대로 특별히 자치하는 시고 특별히 자치하는 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각각 하나씩밖에 없어요. 특별자치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세종시 얘기해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라고 부르고요. 특별자치도 이것도 딱 하나밖에 없죠. 제주도.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각각 하나씩밖에 없고 우리 공법에서 큰 논점이 아닙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하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 하나다. 그 정도 들어두시면 되고요. 이게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은 괜히 법조문만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그냥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특별시하고 광역시하고 도. 자 이걸 광역지자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광역지자체 이렇게 다 써주려고 그러면은 법조문이 엄청 길어져요. 그래서 항상 우리 법에서는 줄여갖고 씁니다. 이 5개 광역지자체를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뭐라고 부를까요? 자, 이 줄이면 어떻게 돼요? 뒤에 말 따는 거예요. 자, 뒤에 말에다 동그라미 쳤는데요. 자, 뒤에 말 따니까 뭐 아니면 뭐예요?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 5개 광역지자체를 우리가 줄여가지고 법에서는 시도 이렇게 써요. 시도. 그럼 시도 딱 2글자로 써버리는데 시도라고 할 때는 정확하게 5개가 있는 거구나. 우리 알아야 되죠. 이게 용어의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 하나씩 약속해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시도라고 할 때 시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뭘 얘기해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 5개를 간단하게 시도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장, 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장 이렇게 안 쓰죠. 도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또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이 5명이 또 광역지자체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광역지자체장 이 사람들도 다 써주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시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줄여가지고 시도지사 이렇게 있어요. 시도지사.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시도지사입니다. 그럼 시도지사라고 그러는데 시도지사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누구를 얘기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묶어가지고 시도지사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 아래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가 또 있어요. 기초지자체를 둔다 그래요. 그럼 먼저 특별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특별시 안에 기초지자체는 자치구만 있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구들을 자치구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총 몇 개 있다고 그래요? 특별시 안에 자치구 여태까지 신경 안 쓰고 사셨죠? 아무튼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요. 25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는 오직 자치구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 두는 기초지자체 역시 자치구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광역시 안에는 군도 들어갑니다. 이게 특별시하고 달라요. 특별시 안에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자치구. 근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는데 군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광역시 안에 있는 군 들어본 거 있을까요? 예,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표적인 거죠. 또 인천광역시 옹진군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 안에 군이에요. 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들어가고 군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도, 경기도 같은 도 안에 두는 기초자체는 군이 있죠. 경기도 가평군 또는 도 안에는 시도 들어갑니다. 경기도 성남시. 그래서 도 안에 두는 시나 군을 기초시, 기초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치구와 군과 시입니다. 자, 이거를 줄여가지고 법에서는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똑같이 시도, 시군구. 국어는 시라고 씁니다. 국어는 시라고 딱 쓰는데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같은 말이 아니죠. 시도라고 할 때 여기서 시는 성남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시도라고 할 때 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얘기하고요. 시군구라고 할 때 시가 성남시 같은 기초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국어는 시라고 쓰지만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군구.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법에서 구라고 할 때는 무조건 무슨 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만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큰 도시라고 그래요. 대도시,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고양시 이런 큰 도시에서는 비자치구라는 걸 둘 수가 있어요. 성남시 분당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양시 일산구 이런 시, 기초시 안에 두는 구를 비자치구라고 하는데 비자치구는 우리 공법에서는 일체 안 나옵니다. 일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무조건 공법에서 구다라고 할 때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치구. 그래서 시군, 구. 그러면 기초지자체장. 자, 구는 구청장이 되고요. 군일 때는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거꾸로 읽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저거를 줄여가지고 시군 구청장이라고 씁니다. 시군 구청장.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그대로 우리 행정청의 위계질서입니다. 우리 공법은 이 위계질서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항상 주어가 돼요. 계획을 수립한다, 구역을 지정한다. 무조건 이 사람 중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이 행정청의 위계질서가 있어요. 위계질서라는 것은 상급 행정청이 있고 하급 행정청이 있다 그 얘기죠. 상하.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처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 돼요. 국토부 장관. 물론 국토부 장관보다 더 위에 더 상급 행정청 있죠.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구예요? 대통령. 그 다음이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건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나오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총리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하여튼 그냥 공법에서 제일 높은 사람 하면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이 시도지사, 그 다음이 시군 구청장. 이게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입니다. 그러면 저 위계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이런 행정청이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계획을 수립하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잘 수립했는지 상급행정처한테 가서 사인받아요. 그거를 승인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했으면은 상급행정처한테 승인받아요. 자, 시장하고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계획을 수립했다.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을까요? 자, 시장 군수 위에는 누가 있어요? 도지사. 그래서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받아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합쳐갖고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도지사는 누구한테 승인받으면 돼요? 국토부 장관. 절대 시장 군수가 한 다리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절대 없어요. 무조건 위계질서에 따라서 시장 군수는 무조건 누구한테?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위계질서에 따라서 딱딱 공법이 써있기 때문에 이 위계질서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게 공법에서는 가장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위계질서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주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슨 동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서울특별시는 뭐가 돼요? 광역지자체. 그리고 서초구는 기초지자체. 다 우리 주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위계질서 확실하게 잡아두고요. 자, 이런 이제 위계질서 관련해서 하나만 제가 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실질적인 지방자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국가의 권한을 지자체한테 대폭적으로 줍니다. 권한을 이양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지방자치, 우리 자치라는 말이 뭐예요? 자치. 스스로 통치하는 것을 자치한다 그러죠.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가는 것을 자치권이다라고 하고요. 자, 이런 자치행정권인데 이제 줄여가지고 자치권이라고 그래요.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 개념,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감독 승인이 필요 없이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이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자, 원칙적으로는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과 도지사는 국가의 국토부 장관의 감독 승인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관할구역을 다스려 나가죠. 그러면 우리 특별시는 누가 책임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특별시장. 그래서 특별시장을 잘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광역시는 누가? 광역시장. 도는 도지사. 이 사람들이 자치권을 갖고 스스로 관할구역을 통치해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자치권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자치권 개념에서 하나가 더 나요. 이 도 아래에 있는 시를 기초시라고 불렀죠. 근데 이 기초시, 자, 요게 또 두 가지로 또 구분해요. 인구가 50만. 자,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이 되는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도시. 그리고 50만 미만인 시는 일반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을 해준다 그래요. 대도시장도 자치권자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이제 대도시의 개념, 이런 개념을 새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공법 공부하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대도시라는 게 이제 출현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의 대도시가 대부분 경기도에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수원시요. 수원시.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뭐 성남시, 용인시, 뭐 등등등 있고요. 지방으로 하면은 청주, 전주, 포항시, 창원시 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대도시 개념이 나온 이유. 자, 이거는 이제 상식인데요. 자, 시면은 인구 10만 이상이면 시라 그래요. 인구 10만 이상. 근데 이 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돼요. 그럼 시가 광역시가 되는 기준은 인구 100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근래 광역시로 승격된 게 울산이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울산시였어요. 근데 울산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어가면서 뭘로 승격이 된 거냐? 광역시로. 그래서 인구 100만 이상이면은 광역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기초시 중에서 수원시가 대표입니다. 이 수원시는 인구가 118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118만. 고양시도 인구가 102만인가 그래요. 성남시도 99만이니까 거의 100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시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수원시나 고양시나 이런 시들은 얼마든지 광역시로 승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00만 이상 되니까. 그런데 절대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줍니다. 왜 광역시로 승격을 안 시켜줄까요? 다 어디 있다 그래요? 수도권에 있다 그러죠. 우리 수도권 하면 어디 얘기해요?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를 합쳐가지고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도권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 특별시, 세 번째로 큰 도시, 인천광역시가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수도권에 또 광역시가 몇 개 출현해 버렸다.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걸 저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시들은 광역시로 절대 승격을 안 시켜줘요. 대신 저 시골의 지방의 인구 10만짜리 시하고 레벨 자체가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무슨 개념을 도입한 거냐? 대도시. 그래서 이런 시들을 별도로 대도시로 구분하고요. 이 대도시장한테도 광역시와 같은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자치권을 갖는 지자체장 하면은 원칙은 시도지사인데 누구까지 있다고요? 대도시의 시장까지. 그래서 시도지사와 대도시자 여자들이 자치권자다라고 하고요. 자 이 자치권이 우리 공법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발현이 된다 그래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권한이 나오는데 자, 가장 쉬운 말로 자치권은 이꼴 결정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을 해서 직접 할 수가 있는 결정권을 이꼴 자치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우리 공법에서 토지에 대한 계획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건데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한다 그래요. 결정. 그럼 결정권자. 우리 아직 안 배웠는데 결정권자 하면은 누구라고 하면 될까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 자, 아직 안 배웠어도 자치권자의 개념을 알면 결정권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하면은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시도지사와 대도시장. 이 결정권이 이꼴 자치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관할구역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데 아파트 짓고를 땅이 부족해요. 택지난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할 수 있죠. 유래 신도시 같은 거. 이런 관할구역에 신도시 개발하겠다.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권한. 그것도 이꼴 자치권이죠. 관할구역에 개발구역 중에서 신도시 개발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도 원칙 누구겠어요?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자. 대부분 우리 공법의 권한자는 이 자치권자가 됩니다. 즉 결정권자가 권한자가 되는 거니까 이 자치권을 누가 갖느냐 그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행정처, 이 국가하고 지자체 위계질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쭉 좀 떠들어 봤는데 말 빨라요? 안 빨라요? 괜찮으세요? 제가 원래 이제 태생적으로 말이 빠를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이 다 충청도 출신이라서 태생적으로 말이 좀 느려요. 그런데 진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이죠.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처음 듣는 생소한 얘기들이죠. 생소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 버리고 하니까 상당히 빠르게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또 동영상 같은 거 들으시는 분들이 빠르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원래 그래요. 생소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요거 수업한 거 다 촬영하죠. 동영상 촬영해갖고 복습하기 위해서 또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동영상 들으실 때는 제 강의는 1.5배속으로 들으세요. 그래도 일반인들하고 목소리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속도가. 그래서 나중에 와서 5월달 6월달 가서 동영상 들을 때는 속 터집니다. 너무 느려가지고 속 터지는데 처음 들으실 때는 이것도 상당히 빠르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속도로 수업을 해야 주어진 시간에 맞춰갖고 그날 진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속도에는 여러분들이 좀 맞춰주셔야 돼요. 이 속도로 앞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절대 이거 빠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책 이거 혼자서 보고 그럴 수가 없어요. 혹시 오늘 이제 또 금요일이고 그러죠. 그래서 의욕이 넘쳐가지고 오늘 공법 한번 읽어오신 분 계세요? 1페이지라도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1페이지라도 읽어보려면 안 넘어갑니다. 이게 아주 생소하고 우리 뭐 듣도 보도 못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예습이 절대 필요 없어요. 예습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공법은 이제 복습이요.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법은 복습 위주로 그리고 처음에는 책을 많이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읽어봤자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간다고 그랬죠. 수업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게 귀가 말귀가 열려야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책도 볼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하여튼 동영상 강의 이거를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 말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행정청, 국가하고 지자체, 행정청이 국민에 대해서 각종의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는 법, 이거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 공법에 속하는 게 시중에 한 100여 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의 영역에 속할 수 있는 법률이 한 100여 개 법률, 118개인가 이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100여 개 법률을 다 배우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평생 배워도 모자랍니다. 맨날 또 공법은 특징이 그때그때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맨날 바뀌어요. 법이 바뀌는 것을 개정된다 그래요. 수시로 개정되고 하기 때문에 평생을 배워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합격하시면은 실무 교육이라는 게 또 있죠. 이제 공인중개사 실무를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데 그 교육할 때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공법. 이거를 실무 가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계속 실무자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100여 개 되는 법을 다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 자 6개를 뽑아가지고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절대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 공법은 우리 시험 과목의 이름이고요.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6개 개별 법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러면 6개 법들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가,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프린트물 2페이지. 깔끔하게 거기 그려놨는데요. 부동산법의 체계다라고 해서 책에 간단하게 그 법률의 기본적인 내용들 써놓으면서 저 6개 어떤 법들이 있는지 거기다 그려놨어요. 그 위에 그 찍어먹게 칠해놓은 거 있죠. 자, 그 제목 파트가 우리가 공부할, 배우게 될 법들 이름이요. 첫 번째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 있죠. 또 밑에 보면은 도시개발법,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옆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게 6개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는 한 과목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 이 법률들이 어떤 내용에 관한 법이고 출제 비중은 어떻게 되고 당부하는 말씀, 자 이런 것도 이제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거 들어가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요. 일단 저 여기까지 첫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